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마디 세상병원에서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조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후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킨슨 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파킨슨 병이 학회에서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가 시작된 어떤 이제 기념비적인 오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정형외과로 이제 처음 찾아오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파킨슨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불의의 사고나 아니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정형외과 어떤 병들이 악화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연관되어서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고관절 인공관절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힙이라 그러죠. 이제 고관절, 무릎 위에 있는 그 관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매체들이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무릎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슬관절, 무릎 인공관절과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한 시간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지만, 환자분이 혹시 이제 이 수술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지 하고, 수술에 있어서 좀 특장점들 하고 이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우리가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관절, 힙이라는 관절과 슬관절은 같은 다리에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관절은 120, 15, 45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의 이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아니면 축구할 때 공을 찰 때 이렇게 앞으로 뻗고 또 뒤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서서 옆으로 다리를 벌리기도 하고 안쪽으로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리를 신발 벗을 때처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릎은 아래 사진과처럼 쭉 편 상태에서 구부리는 운동, 물론 이 안에서 약간의 회전 운동이 있지만 우리가 굴곡 신전 운동 구부리고 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같은 다리에 있지만 굉장히 운동 능력,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이제 수술의 어떤 특징들이 우리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관절은 이제 우리가 상지로 쳐서는 어깨랑 비슷하겠죠. 어깨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게 돌아가듯이 고관절도 무릎에 비해서는 이제 자유도가 높은 관절의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표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그리고 오른쪽이 슬관절,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 인공관절을 받았다,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조금 있죠. 특징이 특히 연령에 있어서 이제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80세, 아니면 70세, 이렇게 고령인 경우가 많고요. 무릎의 인공관절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65세 이상 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연령에서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병들도 있지만, 무혈성 괴사라는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혈성 괴사라는 게 어떤 뼈에 피가 가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버텨야 되는 골수의
금이 가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고 관절면이 제 기능을 잃게 되어서 통증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가장 잘 생기는 부위 1번이 우리가 고관절이고 2번이 이제 무릎 관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아시다시피 고관절은 굉장히 이제 볼과 소켓 이런 관절로 이루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단위 면적당 받는 무게가 무릎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잘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무릎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우리가 이제 무혈성 괴사가 오더라도 비교적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무혈성 괴사가 생기더라도 힙, 고관절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릎은 좀 드물다. 특히 젊은 사람이지만 이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관절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무릎은 넓은 데 비해서 고관절은 매우 작고 이 접점, 체중이 실리는 접점이 아주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이 탁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무릎은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관절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뼈의 모양은 잘 유지되는데 관절면 자체만 좁아진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무릎은 보면 이렇게 넓은 부위에 뼈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관절면이 거의 좁아진 이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다 심하게 아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관절은 워낙 범위가 좁은 부위에서 체중이 집중적으로 체중 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닿게 되면 대부분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오고 인공관절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생활 습관 중에 바닥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릎을 더 많이 접어서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한 경우가 훨씬 많지만 서양은 의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릎에 인공관절을 받는 경우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덩치가 큰 것을 감안했을 때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밑에 사진은 이제 같은 분의 MRI 사진입니다. 뼈의 모양은 이렇게 잘 유지되지만 안에 골수 부종이 심하죠. 하얗게 연골이 다 닳게 되고 골수 부종까지 심한 것을 보면 보행을 할 때 통증이 심했고, 그리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여도 밤에 막 관절이 시큰거린다거나 뭐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고관절이 아픈 분들은 이게 체중이 딱 실리는 부위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쩔뚝거리면서 들어온다든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료실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잡고 좀 서 있다가 들어오는 좀 특징적인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지만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렇게 인공관절, 이거는 고관절의 전치환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환술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무릎도 전치환술, 부분 치환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지 않습니까? 전치환술이라 하는 것은 이 비구 부분과 고관절을 이루는 이 대퇴 골두를 모두 다 바꿔주는 것을 이제 전치환술이라 부르고요. 이 수술에 약간 아류들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마이너한 수술, 조금 덜 손대는 수술에 대해서도 좀 말씀 앞으로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수술 방법이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연령이 많은 경우,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덩치가 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머니나 할머니가 받는 경우 많지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분들, 특히 등치가 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굵은 글자로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 아까 이제 무혈성 괴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무혈성 괴사는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이제 병의
코스 자체가 다른데요. 무혈성 괴사는 뼈가 이렇게 안쪽에 골수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가 이제 뭐 도로에 뭐 싱크홀처럼 이렇게 뭔가 푹 패이는 경과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체중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42세 남성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관절 모양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뭔가 심하게 아프고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 이렇게 골경화 선과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통증이 매우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약을 먹고 이런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어서 제가 정밀 검사를 했더니 여기 까만색 선이 보이시죠? 굵은 선. 이 선이 우리가 골괴사가 오면서 뼈가 녹게 되는 첫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들이 생기면 앞으로 이분은 무혈성 괴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하얀 선들이 보이시죠? 굵은 요런 몇 가지. 요게 이제 그 관절액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MRI 사진을 보면 무혈성 괴사 초기 소견이 보이고 주변에 삼출액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 통증이 현재 매우 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1단계에서 발견되었다고 고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약을 좀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뭔가 생활의 안정하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 6개월 뒤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유지되지만 여기 꼭 뭔가 이제 쥐가 뭔가 사과를 이렇게, 뭐 쥐가 사과를 먹진 않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한 입 베문 것처럼 뼈가 이렇게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위의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은 큰 차이가 있죠. 이게 같은 분이 이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무혈성 괴사가 오면서 뼈에 이렇게 그 유지돼야 되는 골수 부분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중간에 싱크홀처럼 빈 곳이 생기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죠. 하고 체중은 극단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실리는 부위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푹 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풍선에 이제 바람 빠진 이런 그 풍선처럼 이게 찌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매끄러운 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절 운동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비포장기를 가는 자동차처럼 덜컹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인 문제가 심해지게 되면 보통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쩔뚝거리면서 잘 못 걸으면서 오시면서 그냥 뭔가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무혈성 괴사 4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42세. 사실 40세 굉장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공관절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고관절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제 무혈성 괴사는 사실은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는 것은 몸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디오패틱이라고 특발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발성이라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우연히 발견됐다. 그래서 양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양측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 둘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쪽이 좀 심하고 한쪽이 덜 심하고 뭐 이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진단된 분들은 대부분 오른쪽 왼쪽 둘 다 있는 경우가 많고 심한 쪽이 항상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물론 특발성이긴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밝혀진 이유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음주가 있습니다. 음주를 우리가 소주를 한 주에 2병 이상 먹으면 이제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된다고 합니다. 하고 남자분이 4배가 더 높습니다. 저희가 환자분 수술 받는 분도 이제 무혈성 괴사가 이제 음주 때문에 오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남성분들인데 이분들은 술을 정말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들이 거의 다 이제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소주를 이렇게 글라스에 드시는 분들은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다
라고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고관절에 뭔가 이제 통증이 오거나 무혈성 괴사가 오거나 수술 받는 것이 나는 싫다. 그러면은 술을 줄이시거나 아예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의료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란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스테로이드 역물을 좀 발랐어. 아니면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스테로이드 약을 먹었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한다 해서 무혈성 괴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테로이드 치료라는 것은 좀 용량을 많이 쓰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척추 신경 손상이 돼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경우에 이렇게 대용량을 씁니다. 우리가 뭐 한 앰플, 한 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체중 값에 계산해서 수십 앰플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간혹 가다가 콩팥이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 이식술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몇 배 용량을 씁니다. 뭐 수십 배까지도. 그런 경우에 몸에 특히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성분 중에 이제 무혈성 괴사가 오신 분들 중에 다른 콩팥 쪽에 어떤 이식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콩팥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뭐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사실 수술 자체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득이하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한 경우에 했는데 고관절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혈성 괴사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고관절 인공관절술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제 무혈성 괴사 진단되게 되면 병원 와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상담 시간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많고 고관절에 이제 그 인공관절의 수명이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이제 90% 이상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40대에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럼 60이나 70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혈성 괴사가 진단됐다고 바로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존 치료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보강하거나 그리고 체외 충격파 같은 것으로 주변에 활액막염이 생긴 염증 반응을 줄여주거나 그리고 체중을 좀 극단적으로 감량을 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병행해주면 또 잘 버티는 분들은 몇 년이고 잘 버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 고관절의 원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지게 된다면 결국 무혈성 괴사 때문에 관절면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관절염이 온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측으로 오른쪽 왼쪽 둘 다 인공관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동시에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심한 쪽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행이나 이런 재활이 끝나고 나면 반대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인공관절의 특징은 이제 골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낙상을 조심해야 된다. 뭐 골다공증 치료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고관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탁 낙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힙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관절의 이제 골절의 뭐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중에 우리가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공관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뼈가 부러졌을 때 잘 붙일 수 있다라는 건데 골다공증이 심하고 연령이 높은 경우에 뼈가 잘 골절 수술을 해서 뼈가 잘 붙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심폐 기능들이 좀 저하돼 있고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 골절이 수술이 처음에 잘 안 되고 해서 수술이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잘 못 걷는 거죠.
그럼 잘 걷지 못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어떤 원래 내가 운동하면서 유지했던 나의 면역력들이 감소되고 그러면은 나의 원래 기저질환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절이 되고 나서도 뼈가 잘 안 붙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유압이 잘 되지 않고 뭔가 그쪽에서 이제 불유압이 진행되면서 고관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관절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약간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공관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플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 먹고 괜찮고 주사 맞고 견딜만 하고 운동에서 근력으로 잘 버티는 경우에 뭐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골절인 경우에는 뭐 응급은 아니겠지만 준응급에 준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령인 경우에 너무 누워 계시다 보면 근력도 빠지고 기저질환이 더 나빠지는 반대 급부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걸을 수 있도록 시기를 너무 미루지 않고 수술을 한다. 그래서 준응급에 준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밤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만 며칠 이내로 수술을 해서 걷게 해준다. 그래서 인공관절 자체, 무릎의 인공관절은 응급은 거의 없는데 반면에 준응급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골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명을 아까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랑 다 비슷하지만 무혈성 괴사라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무릎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외상성 관절염과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서 인공관절을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고관절은 좀 다른 경우에 수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선천성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선천성으로 비구가 비구에 이형성증이 있어서 고관절이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고관절, 골두에 어떤 그 성장판에 이상이 생겨서 이게 과하게 커지거나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제 생겼을 경우에 생각보다 경과가 나쁘지 않고 원래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생겼지만 사실 특별한 통증 없이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제 변형이 오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건 있겠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빨리 인공관절을 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모양이 우리가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인 경우에도 고관절에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특히 대퇴부보다는 비구 쪽에 수술을 할 때 그 모양을 잘 재현을 해줘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류란 것들이 이제 그 약간 비슷한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고관절의 인공관절에 있어서 이제 양극성 치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의사들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수술을 이제 바이폴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바이폴라라는 게 이제 양쪽에 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폴라라 하면 이제 뭐 노스폴 하면 이제 우리 북극이고 뭐 사우스폴 하면 남극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극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우리 기본적인 이제 전치환술은 이제 이 극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심축이 하나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 축으로 돌지만 이렇게 양극성 치환술은 이게 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업데이트한 이제 듀얼 임플란트라는 그러니까 전치환술에도 이 비슷한 이런 그 듀얼하게 움직이는 게 있지만 우리가 보통 바이폴라 수술이라 하면은 이런 수술을 말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이제 대퇴경부에 골절이 온 거죠. 이제 80세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대퇴 위에 골절이 있었는데 이게 아물고 잘 지내시다가 침대에서 털썩 주저앉고 나서 우리가 골절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대퇴골두가 경부에서 이렇게 잘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고 뒤틀리다 보니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성 치환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구, 그러니까 대퇴골두 말고 비구에도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구 부분도 수술을 해주는
반면에 양극성 치환술은 사실은 이 부분만 골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치환술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양극성 치환수술로 바꾸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아까 준응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이분을 오래 두게 되면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몸에 근력이 빠지면서 면역력이 나빠지게 되면서 몸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보행이 불가능하다라면 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극성 치환 수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양극성 치환 수술은 뭐 고관절의 인공관절의 일종이긴 하지만 전 치환술과는 좀 다르고 골절, 그 중에서도 이런 대퇴경부 골절에서 좀 특별하게 사용한다. 밑에 좀 이제 얇은 글자로 대퇴전자간부 골절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요 베이스에서 부러지는 건데, 이 경우에는 뼈를 많이 물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퇴전자간부 골절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제 골절을 잘 붙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뼈가 넓고 뼈 중에 골수가 많은 부분이고, 여기는 뼈가 굉장히 얇지만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대퇴경부는 뼈가 잘 붙지 않는 특징이 있고, 전자간부 골절은 뼈가 잘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경부 골절은 뼈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해서 빨리 걷게 하고, 대퇴전자간부는 뼈가 잘 붙기 때문에 저희가 뼈가 잘 붙는 쪽으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양극성 치환수술도 고관절, 인공관절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을 찾아서 님께서 주셨는데,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삼복사골절 탈구로 수술받고 9주차입니다. 만 38세 남자입니다. 발 디딘 지 1주입니다. 평생 절까봐 걱정이네요. 기전질환은 없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제 삼복사골절이 이제 우리가 그 발목에 복사뼈가 안쪽 바깥쪽 이렇게 우리가 크게 만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개의 복사가 골절됐다. 그럼 하나의 복사는 어디 있냐? 이제 뒤쪽을 말합니다. 발목은 이렇게 누가 탁 쳐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발목이 회전되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빙판길에 넘어지니까 체중이 실리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UFC 경기 보면은 상대를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발목을 꺾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전이 체중이 실리면서 빙판길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더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실리면 골절이 된 발목에 거골이 실제로 탈구되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많이 다치신 경우고, 2달 동안 아마 발을 디디지 않고 이제 9주차 되면서 발을 디딘 지 1주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고관절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제 발목은 특징이 이제 관절 운동 제한이 잘 옵니다. 왜냐하면 삼복사 안쪽, 뒤쪽, 바깥쪽이 다 골절이 되셨고 이걸 다 수술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치면서 발목이 한번 손상되고, 수술하면서 뭔가 또 발목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발목에 퇴행성 관절염도 문제가 되지만 관절 운동 제한, 결국 이제 발목이 좀 뻣뻣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기고 밀고 이럴 때 발목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하셔야 될 게 발목 관절 운동에 매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대쪽과 특히 왼쪽과 비슷해지도록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고 수술이 잘 되었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복사골절이 우리가 실제로 관절면, 체중이 실리는 관절면보다는 약간 옆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삼복사골절보다는 우리가 티비아 플라폰드 골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체중이 실리는 면의 골절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발목에서 생각보다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복사골절 오신 이제 행복을 찾아서 님께서는 이제 디디는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발목 운동을 향상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디는 거를 좀 두려움을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2달이 지났으면 뼈는 어느 정도 이제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서주사님께서 이제 디디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디디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불편하고 발목이 잘 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이 뼈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뼈 자체가 약해진 것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주시고 발목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단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한마디로 이제 재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재활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정립되지 않아서 이런 삼복사 골절이나 탈구가 동반된 경우에는 후유증, 결국 발목에 강직이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골절의 수술 방법이나 수술 기후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남더라도 뭐 아주 작은 정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행성 관절염을 뭐 결국 외상성 관절염이겠죠. 외상성 관절염은 지금부터 걱정하지는 마시고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재활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다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성 치환술이 있다. 그래서 무릎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이제 부분 치환술이 있잖아요. 전체를 하지 않고 부분만 치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인공관절에서 특히 골절인 경우에 준응급으로 시행하는 양극성 치환술이 있다. 그래서 이 양극성 치환술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양극성 치환술이라 설명하지 않고 보통 인공관절을 했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께서 혹시 이제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전 치환술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의 인공관절 수술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의 시기와 무릎이랑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 치료에 듣지 않는 경우, 뭐 약을 먹거나 주사해도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무릎은 응급수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준응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수술을 한다. 수술 시기를 잡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면 고관절, 인공관절이 비교적 좀 고령이고 부러지고 이러니까 뭔가 합병증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이 우리가 무릎에 비해서 전신 합병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분이고 덩치가 크고 뭐 이런 것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관이 됩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더 위험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수술을 받는 분들의 몸 상태 자체가 좀 나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동의서를 쓸 때도 굉장히 좀 무서운 워닝들 많이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하면서 우리가 뭐 어려운 그 용어로 막 이제 워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릎 수술은 수술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목표가 좀 있고 고관절, 인공관절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일상생활 자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병증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이제 정맥 혈전증, 우리가 이제 혈전과 관련된 병들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인공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뼈를 이렇게 잘라내고 거의 딱 거기에 안착을 시키는 느낌이라면은 고관절은 대퇴골에 뭔가를 이제 쑥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퇴골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어떤 골수에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극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피를 만드는 그런 일부의 조직들의 떡이 생길 경우가 많은 거죠. 클롯이 생겨서 그것을 전신을 타고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골수에 있는 이제 지방 덩어리들이 색전, 그 지방 덩어리가 돌면서 머리의 혈관이나 아니 심장에 어떤 색전, 뭔가 막히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맥 색전
정맥 색전 혈전증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령인 경우에는 시멘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시멘트가 넣고 우리가 그것을 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실에서 고관절 수술을 할 때 이제 대퇴골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마취과 선생님들이랑 이제 그 부분을 하니까 혈압을 잘 봐주세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왜냐면 거의 루틴하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뭔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위험이 좀 높구나. 하지만 무릎도 정맥 혈전증이 사실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뭐 스타킹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기간이나 약물을 먹는 자체가 훨씬 고관절, 인공관절에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탈구가 사실은 무릎이 빠지는 경우는 뭐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관절은 이제 수술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고, 조금 더 이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신 합병증이 높은데 그 이유는 고령 그리고 전신 질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 보시면은 매트리스에 뭐가 보이시죠? 이게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릎을 인공관절하고 에어 매트리스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오는 배관도 쓰지 않고 수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면 사실 무릎 수술하고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창 같은 것들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는데요. 고관절은 사실은 고령이고 골절이 됐고 하면은 그 다음날 잘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좀 침상에서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욕창이 생기면 일단 생기고 나면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관절 수술 이후에는 우리 에어 매트리스 같은 것들을 사용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하트님 제가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릎 인공관절 후 좋은 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후에 특히 무릎인 경우에는 우리의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인공관절을 잘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관절낭을 갈라서 연부조직을 가르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봉합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 바로 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부조직이 나으려면 6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주 정도는 좀 안정을 해주고 우리가 뭐 간단히 보행을 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해서 걷는 걸 해주고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경우에는 그 6주 이후에 자전거 운동을 좀 하자고 합니다. 그 자전거를 하는 것은 이제 바깥에 타는 자전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실내 자전거를 좀 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돌리면서 적당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인공관절 부분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부하가 많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적당한 부하로 운동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외부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하고 뭐 나는 이런 저런 복잡한 게 싫다 그러면 무릎 인공관절 후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운동입니다. 대신 수술 초반기에 특히 3개월까지는 잘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잘 복용해 주시면서 냉찜질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저는 특히 무릎 이제 수술 이후에 수영장에 가서 하는 운동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에 닿으면은 연부 조직도 많이 부드럽게 해주고 하고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아쿠아로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쿠아로빅과 같은 것들을 인공관절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비님, 수술 때 피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이제 뼈를 우리가 절삭해서 뭔가를 삽입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과 이제 슬관절 수술을 비교할 때 무릎 수술은 우리가 피가 나지 않도록 토니켓이라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꽉 짠 이후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실제로 어떤
피가 많이 나지는 않고 수술 이후에 이거를 풀고 나서 피가 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라이브 방송과 약간 녹화 방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릎 수술, 무릎 인공관절은 약간 우리가 녹화하는 거죠. 하고 나서 뭔가 피가 나지 않게 혈관이 보이면 이렇게 다 잡고 나서 딱 풀면 되는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관절 수술하는 데가 이게 관절이기 때문에 뭐를 피가 안 나게 감을 수가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피가 안 나게 심장을 정지시키면 되겠지만, 우리가 뭐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심장을 정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라이브 방송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고 나서 피가 나는 것을 바로바로 잡으면서 합니다. 근데 뼈를 자르는 범위 자체가 무릎이 훨씬 사실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릎 수술하고 피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고관절은 그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피가 덜 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 대퇴부에 고관절을 삽입, 뒤에 좀 보여드릴 사진인데, 이렇게 삽입을 하고 나서 옆에 부분에 뼈가 자른 부위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이제 의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른 이제 피가 덜 나게 하는 약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 뭐 고관절 인공관절 할 때 저는 피가 덜 나게 하는 약을 실제로 주사로도 하나 달고, 그리고 무릎 안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수혈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거의 수혈을 하지 않고 환자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피가 덜 나게 만들어주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때 피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혈을 할 정도로 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테크닉이 많이 발달됐고 좋은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피가 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하영희님, 인공관절 후 걷기 달리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은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연부조직 관리를 위해서 목발이나 보행기를 잡는 거지, 인공관절 자체는 바로 디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많이 나는 경우 이제 피통을 달고 이러기 때문에 보행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피통 없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마취가 풀리고 나면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걷는 거는 우리가 좀 실밥을 빼고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겠죠. 하고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달린다는 행위는 우리가 뛰어서 뭔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뺐는데요. 이제 인공관절의 재질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발트 크롬이라는 합금 제재 사이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제재가 연골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끼어 있고요. 고관절은 최근에 세라믹 제재, 그러니까 우리가 코발트 크롬이라는 제재가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세라믹끼리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이라 하면 우리 도자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찰에는 굉장히 강해요. 마찰에는 강한데 충격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점프하는 것들을 꼭 주의를 시키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고관절, 인공관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관절, 인공관절에서 최근에 많이 쓰는 제재가 세라믹 재질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릎인 경우에는 우리가 세라믹 재질을 쓰지 않고 폴리에틸렌 재질을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릎은 또 우리가 인공관절 이후에 불안정성이나 이제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리기를 뭐 권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동에 달리기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인공관절 후에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것들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위대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이제 40대 분 중에 인공관절 하고 나서 지금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혹시 이 세라믹이 깨지면 다시 수술을, 우리가 세라믹 교체하는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달리지 마시고 점프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고고님,
고관절, 인공관절 후 자연분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이 끝나고 내가 평상시에 유지되는 상태로 간다라면 사실은 자연분만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에 인공관절이 삽입된 곳은 이렇게 골반뼈의 일부입니다. 근데 자연분만을 할 때는 이 우리 골반의 앞쪽 부분, 심피시스 퓨비스란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고관절과 고관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덜 열리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시기로 뭐 고관절에 뭔가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자연분만할 때 그 작동이 제대로 안 될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자세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연분만할 때 이제 힘을 줄 때 뭔가 눌러주는 자세에서 고관절, 인공관절을 할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만 이제 탈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탈구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집어넣는 것이지만 쉽지만 다시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게 될 경우에 꼭 그 산부인과 선생님께 내가 어떤 부분에 인공관절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발하게 되면 고관절이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님, 몸에 들어가는 거라서 재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래 몸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세라믹, 뭐 폴리에틸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몸에 속된 말로 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쇠가 내 몸 안에 있어도 괜찮은가? 사실은 이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뼈를 우리가 특히 관절 연골을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재질과 비슷한 재료를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몸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기본적으로는 금속 재질인데 금속 재질 중에 이물감이 최대한 덜 생기는 어떤 몸과 이물 반응이 적은 코발트 크롬 합금 재질이나 티타늄 재질을 많이 쓰고요. 하고 그 사이 연골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는 고관절은 세라믹 재질을 많이 쓰고 무릎은 폴리에틸렌 재질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험실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이것이 닳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체온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몸에 감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재가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람의 몸의 어떤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그 수술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하는 이제 최후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메님, 피가 덜 나게 인공적으로 약을 먹으면 수술 시 피가 많이 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가 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혈관들을 내가 잘못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핏줄에서 나는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인공적으로 주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 실핏줄에서 피가 나는 것들 좀 줄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약을 쓴다 해서 중요한 혈관을 터지면 피가 안 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큰 혈관들은 그런 약물과 관계없이 피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징이라 그러는데 뭔가 이제 스며 나오는 듯이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피를 잡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우진과 같은 실핏줄에서 나는 것들을 줄이는 게 피가 덜 나게 하는 수술의 사실은 핵심인 거죠.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큰 혈관은 사실은 그 약을 쓴다 해서 피가 안 나지 않고 거기는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혈관들은 우리가 결찰이나 어떤 전기 소작기로 실제로 잡으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피가 많이 나는 부작용을 놓칠 수 있지는 않고요. 약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쫄쫄쫄쫄 우리가 우징돼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혈관이 다쳤는데 피가 안 나서 그걸 놓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님, 무릎 수술 시 인공관절 최후의 수단인지 미리 치료 생각하시는 옵션이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그 비욘디에 와서 이제 초기 관절염 치료라든지 우리가 뭐 뚝 무릎에서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5, 60대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60년도에는 90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시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 인공관절을 하시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줄기세포나 아니면 절골술이나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전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제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저희 병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거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정맥혈전증에 아까 폐색전증이라든지 지방색전증 이런 것들이 무릎보다는 훨씬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색전증을 예방하는 약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 색전증 약도 무릎인 경우에 보통 한 2주 정도 예방약을 쓰지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킹도 쓰게 되고 펌프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경마비가 간혹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삽입해서 끼워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끼우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의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수술 이후에 환자분 발목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은 이런 경우가 잘 생기지 않지만 고관절은 수술할 때 관절을 넣었다 뺐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비골신경의 마비가 올 수 있다. 근데 이건 대부분 3개월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구가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빠지게 되면 그 길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외전 보조기로 해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는 우리가 보장구를 착용시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콘스트레인 타입의 어떤 인공관절을 말하는데요. 아까는 세라믹으로 제가 한다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링을 통해서 실제로 탈구가 되지 않게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는 경우가 이제 파킨슨 병이랑 약간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파킨슨 병은 우리가 신경 근육이 뭔가 약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도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근력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관절을 수술하고 탈구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콘스트레인 타입의 링을 걸어서 빠지지 않게 하는 수술을 우리 파킨슨 병에서는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기구적인 합병증, 무균성 해리, 감염, 골절 뭐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인공관절을 이제 몸에 두면 어떻게 되냐, 요거에 사실은 답이 되겠죠. 우리가 자식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고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뼈에 삽입된 부분이 이렇게 해리가 생기게 되면서 고정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폐렴이나 어떤 비뇨기계적으로 우리가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 이제 그 감염의 균이 인공관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골절이 돼서 고관절, 인공관절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도 넘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골다공증이 관리가 잘 안 된 분들은 그 인공관절 주변으로 다시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매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관절 골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은 항상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재활에 있어서 핵심은 목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고관절은 실제로 무릎보다는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운동이 좀 한 무릎에 비해서는 넓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릎은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무릎 꺾는다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관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동작은 자유롭죠. 그래서 오히려 탈구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관절의 어떤 비구 부분에 이런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포러스 코팅이라고 뭔가 우리가 이제 그 현무암처럼 아니면 우리가 옛날 사우나에서 쓰는 이런 돌 떼미는 수건처럼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이것을 뼈에다가 프레스핏 강하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6주 정도 시간 동안 뼈가 이 안에서 자라나와서 강하게 결합을 하는 시스템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무릎도 이런 시스템을 하지만 무릎은 대부분 시멘트로 고정하는 것이 더 많은데 고관절은 이런 시스템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기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6주 정도 목발을 좀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히 파킨슨 병의 날이기 때문에 파킨슨 병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고령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경 근육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 합병증이 좀 더 높고 재수술률이 높다. 그래서 좀 맞춤형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이제 기구를 좀 사용하기도 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 말씀드린다고 다 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저희 병원 채널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따로 정리된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